많이 됐고요. 제대로 들어가지. 거의 내 손을 거쳐야 돼. 사실은 내가 오늘 안 했네. 발신기를 오늘 안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잘 없지. 자,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다시 2013년 학원의 행정법 퍼펙트 심화단과 49강 211페이지입니다. 법규명령의 재정부여 한계인데요. 법규명의 재정부여 한계는 곧 법규명의 한계 이야기인데 이것은 바로 규범 통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법규명에 대한 통제 문제는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이미 나왔던 것만 보더라도 과거에 법 취지할 때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법규의 제정은 법률하고 예외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나치 시대 때 히틀러에게 나치 당이 주도하고 있는 의회가 히틀러에게 포괄적인 수권을 해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히틀러는 아무런 제한 없이 법규를 제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권력의 분립의 문제라든지 또는 의회의 주위에 중대한 훼손이 오게 된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을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 실제 고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한계를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위임 명령의 한계가 다르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었을 때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위임 명령의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집행명령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임 명령의 한계하고 이러한 집행명령의 한계 이렇게 나눠지는데 집행명령의 한계는 알고 있어, 그죠? 이거 이제 알고 있는 걸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집행명령 한계는 뭐예요? 집행명령은 잘 알다시피 집행에 필요한 사항, 즉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을 해야 되지 집행명령은 구체적인 위임 없이도 제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또는 새로이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의 이러한 법규를 제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나 집행에 필요한 내용만 정하지 새로이 법규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위임명령은 가능하지만은 집행명령은 가능하지 아니하다. 요거 했고요. 자, 위임명령 한계로 갑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본격적으로 얘기할 때는 위임명령 한계인데 4개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잘 알다시피 이것도 역시 이런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법률 유보에 관한 내용들 중에서 법규 명령의 통제와 가장 관련 깊은 게 뭐냐? 답으로는 중요사항 유보설 또는 의회 유보설이 답이었죠.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명령에 위임해서 안 되고 꼭 그거는 법률로 직접 규정해라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듯이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한 4가지로 이야기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들다 보다 보면 이거 동일한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냥 다른 상황으로 얘기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같은 이야기구나 하는 이야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첫째로 나온 게 이제 위임명령 한계할 때 우리가 이미 과거에 경험했는 게 뭐냐면 포괄적 위임이죠. 이러한 포괄적 위임을 금지한다라는 것이죠. 포괄적인 것은 뭐냐면 수권을 할 때 그 범위를 안 정해주고 그야말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아주 넓게 해가지고 네 맘대로 한번 그려 넣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제 포괄적이라는 말 앞에다가 수식할 때는 백지 수권식 그야말로 이제 백지 수표 넘겨줘가지고 네가 이 안에 마음대로 한번 그려 넣어봐 해가지고 아무런 한계를 주지 않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냐 포괄적 위임인데 이러한 포괄적 위임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위임할 때는 꼭 범위를 정해서 구체적인 위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 포괄적 위임 금지의 원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드릴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포괄적 위임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냐? 원칙적으로 뭐냐면
금지됩니다. 그죠? 금지된다. 그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은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헌법, 우리 헌법에서 명문의 규정이 있다고 보통 건데요. 헌법 제75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이 위반되게 되면 그건 바로 뭐냐? 위헌적인 명령이 됩니다. 위헌 명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금지된다고 하는데 포괄적 위임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시험에서 이제 허용되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근데 이건 왜 허용되느냐 할 때 무조건 외울 게 아니라 이게 왜 허용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잘못하면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권을 의회에 줬는데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게 되고 권력 분립에 결과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 분립 차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력 분립적인 차원에서는 행정 주체하고 그 다음에 입법, 의회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그때 행정 주체에서 시원적인 행정 주체인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문제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뭐냐, 이러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가행정기관이라고 표현하죠. 시원적인 행정체는 국가행정에서 국가행정기관에서 이제 문제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한 이런 법들을 우리가 뭐냐면 좁은 의미의 협의의 법규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협의의 법규명령이 어떤 거 있습니까?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명령 이런 거 있죠. 대통령령, 그리고 이런 총리령, 그리고 이런 부령,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당연히 있잖아요.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또 뭐냐면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했는데, 즉 대통령의 훈령인데 예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질 때 있겠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한, 아직 안 배웠는데요.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은 형식적으로는 훈령인데 내용은 사실은 법규명령. 그래서 행정규칙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은 이러한 행정규칙 형식의 그 다음에 이러한 법규명령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명령이죠. 이것도 다 뭐냐면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어떤 거냐? 그래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 그건 바로 뭐냐면 이러한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겁니다. 전례적인 행정주체. 여기서 이러한 다시 말하자면은 전례적인 행정주체가 한 것들인데, 이러한 전례적인 행정주체의 법들인데요. 원래는 이런 법들을 우리가 뭐냐면 이제 자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주법이라고 하고요. 또는 자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치가 하게 되면 지방자치는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례적인 행정주체인 공공단체는 원래 국가로부터 지배를 받아야 되는 행정의 객체인데 스스로 지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주법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러한 자주법이 있는데, 자주법의 종류들이 어떤 거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입니다. 이러한 조례라든지 또는요 공공조합, 공공조합에서의 법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 정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조합의 정관이나 지방의 조례 같은 것들은 이러한 자주법이죠. 이러한 자주법은 예외적으로 포괄적 위임이 허용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판례조차도 이런 경우 이러한 포괄적 위임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주 보셔야 되는, 잘 봐놔야 됩니다. 판례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두 번째는 국회 전속 입법사항 위임 금지라는 건데요. 이런 국회 전속 입법사항에 대해서 위임 금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위임 금지다. 이거는 오늘날 사실은 자칫 있잖아요. 이것도 맞는데, 국회 전속 입법사항이라 위임 금지다 하거든요. 맞는데,
이거 자칫 보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중요사항 요구설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들어야 되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국회 전속 입법사항은 위임이 금지된다? 맞는데 그 맞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가 맞으니까 다 넘어갔는데 또 다른 지문에서 국회 전속 입법사항도 예외적으로 위임이 허용된다. 뭐지? 맞나? 맞는 거거든. 이 부분이 되게 좀 헷갈려요. 주의해야 되는데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국회 전속 입법사항이란 말 먼저 들어가죠. 이러한 국회 전속 입법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국회 전속 입법사항이 있는데 국회 전속 입법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헌법에 보면요. 헌법에 무슨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많아요. 예를 들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뭐뭐로 정한다는 말이 나와요. 법률로 정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법률이 모두 있는 건데 이때 이제 무슨 내용 할 때 조세의 종목과 세율 같은 것들이 바로 뭐냐? 국회 전속 입법사항입니다. 그럼 이런 국회 전속 입법사항은 잘 알겠지만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냐? 원칙적으로 당연히 이거는요, 이러한 법률로 해야 됩니다. 이거 본질상 유보세나 중요사항 유보사 굉장히 비슷하죠. 원칙적으로 뭐냐면 위임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위임은 안 된다. 이 위임이 금지된다는 얘기죠. 원칙 위임이 금지된다 맞는데 문제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허용되느냐? 허용되어져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얘기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그 예외는 아무 때나 허용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한데 그 예외는 뭐냐면 본질상 요소가 굉장히 비싼데 기본적인 사항, 사실은 본질상이나 별로 다르지 않겠죠.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은 일단은 법률로 정한다. 기본적인 사항을 이렇게 법률로 정한 다음 그 다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이죠. 이러한 세부사항 또는 구체적인 세부도 좋고요. 또는 이러한 구체적 사항에도 좋은데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 또는 내용을 이러한 사항은 위임이 가능하다. 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래서 예외 허용됩니다. 제목하고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제목은 국회 전속 입법사항 위임 금지 하는데 전속이라고 표현하니까 뭐 되게 배타적인 느낌이 들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처벌 규정의 위임입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의 위임인데 국민의 기본권 제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본권 제한이 뭘까요? 그게 바로 처벌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처벌할 때 처벌 규정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겠죠?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사람을 살해하는 거죠. 살인죄에서 사람을 살해하는 게 살인죄의 구성요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요건인데 그래서 대상이 되는 행위의 구성요건이다. 범죄라든지 이러한 범죄의 구성요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처벌의 종류 그리고 상한선 뭐 징역이면 징역인데 최고 몇 년, 최하 몇 년이 아니라 최고 몇 년까지 이거들죠. 이러한 상한이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처벌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처벌의 종류와 상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처벌 규정의 위임인데 위임을 금지한다. 말은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습니다. 처벌 규정의 위임이 허용되냐 할 때 원칙적으로는요 위임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예외적으로는 위임이 허용되는데 그 예외가 뭐냐면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범죄의 구성요건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성요건, 범죄의 이러한 구성요건과 즉 어떤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그 다음에 그러한 처벌이죠. 이러한 처벌에 대한 내용, 이러한 처벌의 종류와 그 다음에 상한선이죠. 최고 얼마까지 가능할지를 이러한 상한선을
정한 다음 위임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런 처벌의 구성요건과 상한선을 정하는데 그 정할 때 어느 정도 구체적이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 판례 같은 경우는요, 이 판례가 그런 얘기하는데 이 판례는 뭐냐면 적어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행동하면은 처벌이 가능하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걸 보고 뭐냐?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뭐냐면 예측 가능성. 적어도 법률만 읽어봐도, 즉 명령을 안 보더라도 이런 행동이 처벌 가능하겠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번째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판서 실판 사정상 재위임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러한 재위임 금지라고 합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의 원칙이기 때문에 세부적 내용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재위임 금지가 아닙니다. 재위임 금지라는 것은요, 만약에 예를 들면 법률에서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 그걸 부령으로 정하는 걸 보고 재위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법률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다음에 또 다시 다른 국가기관에게 대통령 밑에 있는 기관에게 위임을 한 것을 재위임이라고 하는데요. 재위임은 금지된다? 이건 주의해야 되죠. 무조건 아닙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정하고 그냥 바로 부령에 넘겼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뭐냐? 전부의 재위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를 재위임하는 것은 이런요 안 됩니다. 금지됩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있잖아요. 일정한 내용을 규정한 다음에 다시 뭡니까?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부령이라든지 이데 위임하는 것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뭐냐? 일부 재위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부의 재위임은 허용이 된다. 이게 이제 재정부의 한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뭐 이런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이러한 그 법규 명령이 이것도 이제 국민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은 국민에 대해서 막 일반적이고 주장적인 그런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법규 명령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공부해보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사표시적 성립 요건이 필요하고 그러한 성립된 것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중간에 수업 듣다가 수업 졸리거나 지루하면 손 들고 지루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수업하고 새로 강의할게요. 근데 이제 강의를 하고 있으면 자기는 지루한지 몰라. 자기는 나만 지루하 죽겠는데, 졸려 죽겠는데, 지 혼자서 떠들거든. 그래서, 법규명의 성립이 효력 발생 요건인데, 별거 아니죠. 정말 신기한 게, 어떤 그 경전에 이르기를, 태초에 천지를 말로 창조했다. 조금 황당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의미가 있어, 그죠? 왜냐하면 한 국가라는 시스템은 굉장히 그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여러 현상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하나의 힘을 갖고 있는 시스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근데 그 국가가 뭘로 되어 있어요? 언어로 되어 있어요. 결국 뭐냐? 국가는 헌법이 바로 헌법에서 만들어지는데 헌법은 바로 의사표시예요. 헌법 제정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근본 결단을 표시한 거예요. 글자로 표시되어 있죠. 종이에 써져 있지만은 중요한 건 의사의 표시라는 이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국가는 뭐냐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에서 만들어지는데 입법도 결국은 뭐냐? 의사표시예요. 법률이었잖아요. 알고 보면 인간의 의사표시입니다. 말입니다. 행정도 말입니다. 사법도 말입니다. 사법은 궁극적으로 판결이라든지 위헌 결정 등등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말로 되어 있어요. 좀 신기하다, 재밌다. 그건 특정한 종교에서만 있었겠나 그 생각은 안 하는데 재밌습니다. 궁극적으로 만약에 어떤 사과가 있다 할 때 만화책에서 나오는 정도 수준의 이야기지만은 사과할 때 뭐가 사과냐? 왜 사과냐? 그럼 사과의 본질은 사과는 어디서 왔느냐면 사과나무에서 왔다. 그럼 사과나무는 또 어디서 왔냐면 사과씨에서 나오겠죠. 사과씨는 뭐냐면 사과씨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유전자, 염기서열의 어느적 구조죠, 사실은. 염기서열도 하나의 구조인데 재밌습니다. 하여튼 이제 언어인데요. 그래서 사실 의사표시예요. 그럼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거, 이게 법규명령입니다. 다만 그 의사표시 효력의 발생이 의사표시가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의사표시인데 그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되게 되고, 다만 그 법적 효과가 행정형과 다른 점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주장적, 즉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할 내용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법규명령의 경우 두 번째가 이제 성립 요건이죠. 이러한 성립 요건인데 법규명령은 알다시피 성문부입니다. 불문부분이 아니고요. 성립 요건은 바로 뭐냐? 의사의 표시입니다. 의사 표시는 보람 하나 있잖아요. 의사의 결정, 내부적으로 이러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 조례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그다음 이러한 표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표시로 이루는 공포라고 표현합니다. 법령에 대해서는 이 표시 중에서 독특한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공포라고 하고 있다. 근데 의사결정할 때 의사결정은 누가 하느냐? 당연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늘 나옵니다. 주체에 관한 것들은 뭐냐?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러한 권한을 가진 자가 해야 되는데 결국 뭐냐면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해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발령권자가 해야 된다. 국회의원이면 장관이 될 거고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 해야 된다. 그죠? 요건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거 약간 어렵게 한번 가볼까요?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따라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뭐라고 하냐? 형식적 권한이라고 그래요. 그게 위임이 가능하냐? 이게 되죠. 참, 그게 대리가 가능하냐? 그래서 요걸 이제 형식적 권한입니다. 형식적으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냐 할 때, 이러한 형식적 권한에 대한, 대리가 가능하냐 할 때, 원래 임의 대리는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뭔가 살아있으니까 지가 해야 되겠죠. 이제 법정 대리의 경우는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그걸 발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총리도 할 수가 있는 특이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형식적 권한은 원칙적으로는 대리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되겠죠. 심시에서 한 얘기 봤어요. 두 번째가 내용입니다. 내용은 의사표시겠죠. 모든 법률행위는요, 사법행위든 공법행위든 상법행위든 행정법행위든 헌법이든 간에 모든 법률행위는 뭐냐? 첫째로 헌법에 적합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적법이에요. 법에 적합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뭡니까? 그 내용이 가능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법률행위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타당한 행위가 해야 된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이러한 타당한 행위가 해야 된다라고 되죠. 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습니다. 자, 형식은 정해져 있어요. 형식은 뭐냐? 법규명령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시행입니다. 일정한 방식대로 됩니다. 요시행이다. 어떤 행위냐면 조문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번호를 붙여가면서 우리가 조문의 형식. 그래서 이거는요, 문장을 쓸 때 통으로 된 문장으로 법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잘 알다시피 예를 들면은 1조, 그 다음에 2항, 그 다음에 이런 3점 해가지고 호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가점 해놓으면 이런 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 호, 목 이런 순서로 이제 이름도 붙이고 하게 된다. 요 식이죠. 참고로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미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아직 안 배웠는데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뭐냐?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불요식입니다. 이런 점에서 따르죠. 그 다음에 절차가 나오는데요. 이 절차에 대해서도 이제 나올 때가 있는데, 절차 사실은 법규 명령마다 다 달라요, 사실은. 법규명 종류가 굉장히 많고, 조례의 제정 절차 다르고, 규칙에 대한 절차가 다 다른데,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다 하기 그러니까, 법규 명령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규 명령이 대통령령과, 그리고 이러한 부령이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건 많습니다. 대통령령을 우리가 제도 있죠? 일명 뭐라고 한다? 시행령이라고 하고요. 부령은 뭐냐면 시행규칙이라고 하는데, 요거 다르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절차가 뭐냐면, 이거 뭐냐면, 국무회의를 거치느냐, 되죠. 국무회의를 거치느냐, 이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법제처를 거치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국무회의라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면, 국가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행위를, 즉 대통령의 국사행위를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무회의는 대통령령만 국무회의의 심의대상이지 부령은 아예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다 갑니다. 오늘 법제처는 뭐냐면 이쪽에 화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을 만들어 놨는데 자구라든지 또는 이런 문제가 없나, 또는 체제상 다른 법하고의 서로 뭐냐면은 충돌되는 부분이 없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게 바로 요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효력의 발생 요건인데요. 사실은 이제 공포란 것은 효력의 발생 요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공포는 양쪽에 다 걸리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효력의 발생 요건, 즉 법규 명령의 효력을 발생할 요건이 뭐냐? 공부했어요. 이미 앞부분에서 행정법이 효력할 때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이야기했는데, 효력의 발생 요건은 첫째로 원칙적으로 뭐냐? 원칙만 해야 되겠죠? 공포입니다. 이라는 공포하늘이라는 공포이죠. 공포하늘, 이런 공포일부터, 예를 들면 일반적인 거는요, 20일이죠. 그럼 만약에 그 내용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의 경우에는 30일입니다. 20일 대신에 30일, 20일 플러스 30일 아닙니다. 20일 대신에 30일이고 20일 플러스 30일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유예 기간을 주고 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이미 공부한 내용들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규명의 하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법규명의 하자란 말은 법규명이 방금 이야기하는 성립 요건이나 효력 발생 요건을 결했을 때, 또는 그런 요건이 있는 것들을 위반했을 때 생기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법을 위반하거나 상위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법규명의 하자 이렇게 말해도 좋지만은 또 같은 말이죠. 하자가 있는, 다른 말로 하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즉 이러한 위반 이 말이죠. 그러면요 법규 명령에 관한 것들이죠. 하자에 있는 법규 명령인데, 하자에 있는 법규 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하자에 있는 법규 명령의 효력은요, 이제 우리가 보통 행정법 공부하게 되면 제일 많이 배우는 게, 하자하게 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행정이 하자로서, 행정이 하자는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무효, 그렇지 않은 경미한 기관은 취소할 수 있다. 이거 공부했는데 이건 전혀 그거 아니에요. 하자에 있는 법규 명령인데, 하자에 있는 법규 명령의 경우는 하자 있는 법규 명령이죠. 이거는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는 무효만 가능합니다. 무효만 가능하고 취소할 수 있는, 이거 안 됩니다. 절대 써보면 안 돼요. 문제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무효하고 취소 어느 게 가능하냐 이렇게 안 묻고 문장에서 아주 그럴듯하게 뭐 예를 들면 법규명령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뭐 또는 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슬쩍 말을 돌려서 얘기할 때 속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안 되냐 이것들이죠. 왜 안 되는지 이유입니다. 왜 안 될까 이것들이죠. 이건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법규 명령 자체는요. 우리가 이러한 법규 명령이라는 말 자체는 이러한 법규 명령 효력은 어떤 효력이 발생하냐면 일반적 모든 국민에 대해서 추상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모든 국민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나 효력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효력인데 이것이 만약 이것을 보고 취소할 수 있게 하려면 취소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면 어떤 꼴이 되게 되냐면 국민들은 과연 내가 이 법을 지켜야 될지 안 지켜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매우고 있잖아요. 불안정해집니다.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왜 그러면 행정의 경우는 왜 취소 인정합니까? 그건 행정의 경우는 특정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인정된 거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원화를 위해 가지고 그런 걸 인정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법의 경우에는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어졌을 때는 그건 무효로 가야 돼가지고 전체를 다 무효해야 되지 취소할 수 있는 이거는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얘기는 아직 안 배웠는데요.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배워서 사실은 설명드려봤자 뭐 좋지도 않을 거지만은 이 중에서 수업 두 번째 듣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되겠죠. 그건 뭐냐면 위헌, 위반, 즉 하자 있는 법규명령인데 사실 이런 법규명령은 다 나중에 뭐냐 행정청이 권력적인 공포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 행정행위의 다른 부분은 하자 또는 잘못이 전혀 없는데 단지 그 행정의 근거 법령인 법규명령이 하자가 있었을 때 이 행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 사실은 항상 어떤 행정행위 같은 법률행위 또는 법규명령 같은 것들은 그것에 하자가 있다는 말은 그것에 효력의 하자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의 효력은 이건 또 뭐냐면 취소가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상태만 가능하고요. 무효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무효가 왜 안 가능한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무효가 왜 안 가능하냐면 무효가 되려면 무효는 뭐냐면 그런 하자가 중대 즉 사안이 내용별로 할 때 그 요건이 중대 중요한데 하고도입니다.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대만 해도 물론 그건 무효가 될 수 없고 명백만 해도 무효가 될 수 없는데 명백이란 말은 뭐냐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당연히 알아낼 수 있는 이런 뜻인데 명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법규명령의 하자 이러한 법규명령에 대한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러한 법규명령의 하자는 그 하자가 있고 없고 하는 이런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요 이 명백해서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란 말은 누구나 판단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은요 굳이 국가기관에 대한 판정이 없더라도 가능한데 법규명령 하자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의 판정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지만 그 뭐 위헌 결정을 내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자 있는 법규명에 근거한 행정의 효력은 취소할 수 있는 건 가능하고 그것이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또는 사안이 아주 뭐 심각하더라도 그거는 무효는 안 된다. 이런 내용 나오죠. 그래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아직은 제대로 안 배웠습니다. 이 행정행위편에서 배우면 좋은데 아직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정도에서 좀 쉬고 계속하겠습니다.